국내 코로나19 환자 수가 8,162명이 됐습니다. 하루 사이 늘어난 환자 수는 76명으로 23일 만에 처음으로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개학을 한 주 더 늦춰 아예 4월로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또는 전국적으로 연기하는 방안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유럽 5개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한층 강화된 특별 입국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코로나가 전 세계로 번진 만큼 모든 나라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옵니다. 추경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효과를 놓고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합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감염병으로는 처음으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피해 복구 비용이 절반 지원되고 주민들 전기 요금 등도 줄어듭니다. 경찰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정보를 퍼뜨리거나 환자 개인정보 등을 퍼다른 혐의로 100명 넘는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환자, 이제 모두 8,162명입니다. 하루 사이 늘어난 환자 수는 76명입니다. 이렇게 새로 나온 환자 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져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건 23일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콜센터나 PC방, 정부청사 같은 곳에서 일어났던 소규모 집단 감염을 막아내야 하는 때인데요. 오늘은 먼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정 기자, 오늘 의미 있는 변화가 보이던데요. 환자 현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확진 환자는 어제 하루 76명이 더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시면요. 대구 41명, 경북 4명을 포함해서 서울, 경기, 인천 모두 합쳐 22명입니다. 완치자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어제 120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834명이 격리에서 풀려났습니다. 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새로 나오는 환자 규모도 요 며칠 사이 주춤하는 모양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확산세가 역시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각각 나흘 연속으로 하루 추가 확진자가 두 자릿수 그리고 한 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완치자가 확진자를 앞서는 이른바 골든크로스 현상도 이틀째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안심할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코로나19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네, 물론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집단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오늘도 환자가 더 확인이 됐다면서요? 네, 오늘 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안에서 27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역시 해양수산부 소속의 직원인데요. 당국은 일단 해수부 소속의 직원, 그러니까 800여 명에 대해서 모두 조사를 마친 상황이긴 한데 역시 2차 감염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5일 해수부를 방문했던 한 연구소 직원 역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가 하는 진단 검사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던데 오늘 정부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죠? 네, 지난주 미국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미 하원의 한 의원이 이 한국의 진단키트는 비상용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그 정확성에 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답을 내놨는데요. 우리가 택한 실시간 유전자 검사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어느 나라도 항체 검사라든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 국내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또 WHO가 권고하고 있는 진단 최종적인 확진 방법은 바이러스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리얼타임 RT-PCR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은 이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가려내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검사법에 대해서 정확성이나 또는 신뢰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 상황이 가장 심각한 서울 구로 콜센터에선 오늘도 환자가 8명 더 확인됐습니다. 바로 현장 가보겠습니다. 자, 고승혁 기자, 오늘도 새로 환자가 나왔는데요. 같은 건물에서 일하던 사람들인가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구로 콜센터 건물은 현재 일부 층이 폐쇄된 상황입니다. 구로 콜센터 11층 콜센터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가 126명인데요. 이 중 8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2명은 또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드러났는데요. 한 명은 인천에서 일하는 41살 여성으로, 인천에 사는 41살 여성으로 콜센터 직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경기 김포에 거주하는 64살 남성입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11층 콜센터가 아닌 10층 근무자로 드러났습니다. 또 근무자의 가족이 감염되는 2차 감염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살 남자아이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방역당국은 코리아 빌딩을 방문한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어린아이까지 감염이 됐군요. 그런데 그 콜센터는 11층인데 그 아래층에서도 환자가 계속 나오네요. 어쩌다가 서로 옮은 건지 감염 경로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보건당국은 최초 감염원으로 10층 교육센터 직원을 꼽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발생 시기나 논리적으로 볼 때는 10층 발생이 11층의 콜센터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합니다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로 콜센터 11층에서 처음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10층에서 먼저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환자가 현재까지 확인된 이 건물의 최초 확진자입니다. 오늘 확인된 10층 확진자도 그 환자의 직장 동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 10층 첫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바로 전날까지만 콜센터 건물로 출근했습니다. 게다가 콜센터 직원이 첫 증상을 보인 건 일주일 뒤로 다소 시차가 있습니다. 10층과 11층 콜센터 집단 감염 사태가 별도 사건으로 보일 만한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두 감염이 서로 연결된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콜센터에서 퍼져나간 감염 사례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죠. 그 소식 포함해서 다른 수도권 상황도 고승혁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오늘 성남의 한 교회에서는 목사와 아내가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이 교회에서 확인된 환자는 모두 6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들과 함께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된 교인 90여 명을 모두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콜센터 직원이 다니는 경기도 부천의 한 교회에서도 오늘 확진자가 늘어 1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는 취약계층을 자주 만나는 어린이집 원장과 그리고 간호조무사도 포함됐는데요. 방역당국은 접촉자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승혁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 다 같이 검사를 받죠. 그런데 처음에는 음성으로 나왔는데 며칠 뒤 증상이 나타나 다시 검사해보니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로 콜센터 직원들도 그렇고 분당 재생병원 간호사들도 그랬는데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음성을 받았더라도 반드시 2주간 자가격리를 지키고 증상에 따라 재검사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분당 재생병원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5일입니다. 간호사 A씨와 B씨는 바로 다음 날 검사를 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온몸에 근육통이 생기고 목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다시 검사를 받았고 오늘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구로 콜센터 직원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지난 9일 검사에서 음성 통보를 받았던 C씨는 이틀 전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재검사를 했는데 어젯밤 양성이 나왔습니다. 경북 푸른요양원에서도 80대 환자 1명이 2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오늘 3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단 감염 상황에선 감염 직후 실시한 전수검사만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감염된 시점과 발현 시점 등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부라도 무증상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다시 열거나 이런 시점에 안정성을 좀 담보하는 측면에서 재검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뒤늦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밀접 접촉자들은 2주의 자가격리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네, 갈수록 심각해지는 다른 나라 상황들도 걱정입니다. 안팎으로 바이러스를 막아내야 하는 게 우리 처지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유럽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정부가 오늘 새벽 0시부터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들 더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는데 조금 전 유럽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 특별 입국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인천공항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혜성 기자, 일단 화면을 보니까 평소보다 인천공항이 한산해 보이는데요. 오늘부터 바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오후부터 이곳 인천공항 J터미널에 나와 있었는데 평소보다 덜 붐비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온 여행자들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관계없이 한층 더 강화된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유럽에서 온 입국자 가운데 열이 나는 등 관련 증상을 보인 사람이 꽤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유럽 5개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어떤 조치들을 또 받는 거죠? 네, 오늘 스페인을 제외하고 4개국에서 들어온 비행기는 총 6편입니다. 이 6편에 탑승한 승객은 74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1대1로 열이 나는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앞으로 관련 증상을 보고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보통 유럽 항공사는 아랍에미리트나 두바이 같은 경유지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경유지를 거쳤어도 출발이 그 5개 국가에 해당한다면 검역을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간에 경유지를 거쳤어도 14일 이내에 이 5개국에서 출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면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 실제로 유럽 다녀온 뒤에 확진 판정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소식이 들어오던데요. 네, 좀 정리를 해드리면 경기도 평택과 광명시에서 추가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각각 프랑스와 체코에서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입국 당시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 고양시에선 이탈리아를 다녀온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광주에서도 비슷한 환자가 나왔는데 공항 열 감지기로는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요? 네, 광주광역시에선 40대 여성이 유럽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입국 하루 전에 기침 등 관련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국 당시에는 열 감지기를 공항에서 통과를 했는데 당시에는 열이 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국내 동선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던데 앞으로 이 특별 입국 절차를 모든 나라로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네, 조금 전 중대본 회의에서 박능우 장관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모든 여행객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대구 경북에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성 기자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럽에서는 강력한 방역 대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국 모든 가게 문을 닫게 했고 스페인은 국민들에게 보름간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럽 나라들 상황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극장입니다. 출입문은 굳게 닫혔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프랑스 정부는 마트와 약국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영업을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J'ai donc décidé, jusqu'à nouvel ordre, la fermeture à compter de ce soir minuit de tous les lieux recevant du public
non indispensable à la vie du pays. On ne s'attendait pas que ça allait être aussi rapide. Et là, on vient d'apprendre une nouvelle, on n'a pas le choix. On va faire avec. Et ouais, c'est un peu choqué, ouais. On va tous se retrouver sans travail, quoi. 산체스 총리의 부인 마리아 베고나 고메스 페르난데스 여사도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스페인 정부는 보름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기간 스페인 전역에서 모든 국민은 생필품과 약품 구매, 출퇴근 목적을 제외하곤 자택에 머물러야 합니다. It's like a desert, sort of Walking Dead scenery town. At least I've came here before and completely different today. 체코 정부도 마트와 약국, 주유소 등 일부 상점을 빼곤 모든 상점의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 당국은 클럽과 술집의 운영을 이틀 앞당겨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공항문을 닫는 한편 자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가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미국에서는 생필품을 사두려는 사재기 행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웨스트버지니아 한 곳을 빼고는 모두 감염자가 나왔고 그 수가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논란 끝에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비상사태 선포 후 첫 주말, 매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저마다 생필품을 수레에 가득 싣고 나옵니다. I mean, I'm not too worried, but I don't want to, if we get put on a lockdown, I want to make sure I have food. It's crazy. People have gone crazy. 자동차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로 향하는 줄입니다. 2시간이 넘는 대기 시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공항은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발열 검사와 문진 등을 거치느라 그야말로 북새통입니다. 스미소니안 박물관과 브로드웨이 극장가, 디즈니랜드 등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선 경선도 잇따라 연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접촉으로 논란이 된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확진자는 2,800명을 넘어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웨스트버지니아 한 곳을 빼고는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당장 아이들 개학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교실이 또 다른 집단 감염 장소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죠. 4월로 한 차례 더 미뤄야 할지 정부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개학이 연기될 경우 수능을 비롯해서 학사 일정 전반에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김세현 기자 보도 보시고 바로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이미 2차례 걸쳐 3주일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자 23일 개학도 너무 이르단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실 환경이 콜센터나 이런 데처럼 더 가까이 붙어 앉아 있잖아요. 지역사회 감염이 멈추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후에 학교는 여는 것이 좋겠다. 대구시 교육청은 개학 연기를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관련 글이 9만 명 넘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4월 초로 개학을 2주가량 일괄적으로 다시 연기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학을 연기할 경우 여름이나 겨울방학을 줄이는 걸로는 부족하고 아예 법정 수업 일수를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수능을 비롯해 대학 입시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가 외면받는 가운데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대책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방과 후 강사, 급식 조리사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 대책도 필요합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연기를 하자니 여러 가지를 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바로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책팀 이한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3주를 미뤘던 게 다음 주 월요일이었던 거죠? 그러면 좀 한 번 더 미뤄서 4월 개학으로 무게가 좀 실리는 건가요? 네, 우선 추가적인 개학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게 의료계와 그리고 교육계에서 나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확실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명이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하는 교육 환경 특성상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개별 학교의 발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같은
고연령자와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추가 전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일 개학 연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계약을 연기하는 걸로 가닥을 잡으면 뭐 내일 발표할 때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기한으로 할 수는 없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개학을 무기한 연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4월 17일을 연기 가능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개학 연기가 끝나는 29일까지 기간, 그리고 총선과 휴일을 빼고 법정 최대 수업 감축 일수인 19일을 더한 건데요. 이 이상 연기될 경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단체 유급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고등학교의 경우 수능 일정까지 조정해야 하는 만큼 17일까지 연기가 어렵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예, 수능 일정 얘기까지 나오면 당연히 교육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교육부는 개학을 하더라도 환자 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역별로 개학 일정을 달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지역 감염이 여전한 만큼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늦추는 방안입니다. 다만 입시 일정 등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도 고려 대상입니다. 여기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좀 더 연기하고 고등학교는 먼저 개학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수요표에 따라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학이 된 뒤가 좀 걱정인데요. 어쨌든 일선 학교에서는 준비들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좀 이루어지고 있죠? 네,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네. 각 학교에서 호흡기 증상 학생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가 돼야 하고 교육청은 환자가 발생한 학교를 어떻게 할지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개학에 앞서 환자 발생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방역당국은 개학 시점보다 중요한 것이 철저한 생활 방역이라면서 개학에 앞서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지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한주 기자였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경제 파장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건 자영업자들이죠. 노래방, 미용실, 식당 할 것 없이 손님이 끊겼습니다. 주말이면 늘 붐비던 홍대도 텅 비었고 명동 호텔들은 줄줄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영치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주말이면 사람으로 북적이던 홍대 거리가 한산합니다. 밀폐된 공간은 더합니다. 네, 주말 낮에도 늘 10개 이상의 방이 찼더니 홍대의 노래방은 한 방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모두 텅 비어 있습니다. 손님이 끊긴 건 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 평균 매장에 한 20명 정도 왔다고 치면은 지금 뭐 한둘 95% 정도는. 옷가게와 식당은 반 이상 매출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직원까지 해서 5명이 있었는데 다 보냈어요. 절반 이상 준 거죠. 감염 위험성 때문에 시민들이 바깥 활동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많이 다녔었고요, 친구들이랑.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좀 심각한 단계여서 친구들도 가기 아마 껄끄럽스럽다고 하기도 하고 사람도 많이 없어서 지금은 자주 이용은 하진 않습니다. 서울 명동 거리도 텅 비었습니다.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주 고객이었던 호텔들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아예 손님이 없어요. 중국 분이 한 30%, 일본 분도 한 30% 되거든요. 여행업계에서는 지금 6월까지 보고 있는데.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외식업계의 고객은 최근 3분의 2까지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예 딱 지원해줬으면 좋겠대. 얼마든 간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이렇게. JTBC 서영지입니다. 대구, 경북은 당연하고요. 지역들 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아이디어를 내서 포항에서는 회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파는 곳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인들이 애를 쓰고 있긴 하지만 이 상황을 당해낼 수가 없어서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진명 기자입니다. 포항 호미곶 광장에 자동차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생선회를 사기 위한 줄입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아 소비자와 상인들의 접촉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코로나19로 손님들이 완전히 끊기자 궁여지책으로 낸 아이디어입니다. 덕분에 원가 수준으로 준비한 회는 금세 동이 났습니다. 작년 대비 10%도 추가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기회에 양식업계 분위기를 살릴 겸 한 가게는 최근 포장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대구 지역 SNS 운영자가 홍보를 해주고 용기 구입 비용은 다른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줬습니다. 배달은 아니지만 포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하루에 한 70개, 80개 정도의 포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반토막을 넘어 80~90%까지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세금 감면 등 대책이 빨리 시행되기를 호소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고객들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시작을 해서 고객들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한편 직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온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은 오늘 임시 휴점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힘든 요즘 재난기본소득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가 취약계층에게 52만 원씩 주겠다고 나섰는데 아예 모든 국민에게 다 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안에 반영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먼저 김필규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52만 7천 원씩 주기로 한 대상은 생계가 어려워진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 명입니다. 아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줘야 한다는 주장도 앞서 다른 지자체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같은 액수를 지역화폐로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직접적이고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난색을 표합니다. 정부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본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역시 오늘 브리핑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선 추경의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뿌리겠다는 거냐는 야당의 반대도 커 재난기본소득은 한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JTBC 김필규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취재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이미 해외에서는 구체화된 나라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구체화된 게 홍콩입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700만 명 정도 되는 18세 이상 영주권자 모두에게 150만 원 정도를 주기로 했습니다. 마카오도 44만 원 정도가 충전된 현금 카드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본주의의 심장과도 같은 미국에서도 좀 이런 주장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대학 교재 중에 하나로 유명한 맨큐의 경제학, 이 저자인 그레고리 맨큐 교수가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미국인에게 $1,000, 120만 원씩 주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자는 거잖아요. 우리도 찬반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 정치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얼마나 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향에 투입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가리지 않고 주는 건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셨던 김경수 지사 주장대로 모든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을 주려면 50조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요. 김 지사는 고소득층에게는 내년에 준 만큼 세금으로 다시 걷어들이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재정 부담이 크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큰 사람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만 주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전주시도 취약계층만 주겠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좀 기본소득이다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게 됩니다만 이 피해 지역 주민들, 또 저소득층, 소상공인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지 대상을 선별하는 게 문제이긴 한데 국회를 중심으로 이번 추경안에 대폭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주자는 주장은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꼴로 반대, 4명 정도가 찬성이었습니다. 자신이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찬성이 많았고 반대로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반대가 많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이번에 큰 피해를 입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감염병으로는 처음으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제 중앙정부가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절반을 지원하고 주민들 전기 요금 등이 줄어듭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이 지역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감염병으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특별 재난 지역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은 지자체 능력만으론 수습이 어려워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특별 재난 지역이 되면 국가가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세우고 복구비의 50%를 지원합니다. 또 주민 생계와 주거 안정 비용을 지원하고 전기요금,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도 줄여줍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은 대구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대구 신천지 교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것은 모두 8차례입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등입니다. 가장 최근엔 지난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때 선포됐습니다. JTBC 유미애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들이 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상공회의소도 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중구 상해회관에 입주한 업체 12곳은 3개월 동안 임대료를 절반만 내도 됩니다. 대한상인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으로 퍼지도록 전국 지역 상의에서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식당에 슈퍼전파자가 다녀갔다더라. 저 집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더라.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런 가짜 정보 퍼뜨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심지어 환자들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보고서를 유포하는 공무원마저 있는데요. 경찰이 이런 사람들 100명 넘게 붙잡았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최근 경찰의 수사망에 걸린 가짜뉴스입니다. 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엉터리 정보를 만들어 퍼나르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모두 121명을 붙잡았습니다. 아직 내수사 중인 사건도 111건에 달합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제약회사 사장들과 회의를 한 내용이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글입니다. 백신은 4월경이 돼야 나온다거나 코로나19는 치료돼도 폐 손상이 심각하니 절대 걸리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재부까지 끌어들인 이 글은 거짓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특정 언론사를 사칭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는 21건으로 모두 32명이 붙잡혔습니다. 온라인 맘카페 등의 특정 지역의 신천지 교인 명단을 유출한 이들과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경찰 내부 보고서를 유포한 경찰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가짜뉴스 생산이 계속되면 구속 수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기가 신천지 가게라더라. 이런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지역 사람들 모인 온라인 카페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는데요. 이렇게 한 번 글이 퍼져서 손님들이 끊기고 나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도 회복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희령 기자입니다. 경기 과천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박병택 씨는 얼마 전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게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잘못된 소문이 온라인 지역 카페를 통해 퍼졌던 겁니다. 손님도 줄었고 한 30-40% 줄었습니다. 스트레스는 너무 많았고요. 말로 할 수도 없고 이제 머리가 막 아플 정도로 많이. 결국 허위 사실을 처음 퍼뜨린 카페 회원이 사과문을 올렸지만 속상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좀 더 신중하게 대처했더라면 하는 게 제 아쉬움입니다. 그 피해자가 우리이고 내 가족일 수 있으니까요. 업체들에 대한 허위 정보는 주로 온라인 카페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됩니다. 최근 몇몇 온라인 카페에서도 신천지와 관련 없는 업소인데 신천지라는 오해를 받아 피해를 입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특정 업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 역시 범죄입니다. 인터넷에선 정보가 빨리 퍼져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최근 강원 원주 지역에선 특정 업소가 신천지 가게라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6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핵심 장부들 대부분을 확보했지만 문제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들이 교회 내부망을 통해서만 열려서 들고 온 컴퓨터를 다시 교회로 가져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행정조사에서 핵심 내용이 담긴 장부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신도 명단과 관련 시설의 목록뿐 아니라 자금 흐름을 알 수 있는 장부와 부동산 명부 등 53개의 장부를 확보한 겁니다. 이름이 써 있는 헌금 봉투도 9개 자로 분량이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이 이름을 컴퓨터에 저장해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 명단과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엉터리로 명단을 제출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대구시는 내일 오전 브리핑 때 지금까지 조사한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가져온 컴퓨터 48대는 아직 열어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 서버를 통해 접속해야 열 수 있는 데다 보안 프로그램 계약 기간도 끝나서 아예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걸 열려면 컴퓨터를 다시 교회로 가져가야 합니다. 일단 신천지 측은 부랴부랴 보안 프로그램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장부에 있는 것과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천지 본부는 이번 조치가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컴퓨터 파일을 출력해서 가져가려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누군가 내 주민번호로 마스크를 사갔다.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내 차례인데 이미 사갔다고 하니 황당하겠죠. 실수인지 고의인지 경찰까지 나서서 가리고 있는데요.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이미 누군가 내 주민등록번호로 마스크를 사갔다는 피해자의 글입니다.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호소가 인터넷에 속속 올라옵니다. 춘천에 사는 김모 씨도 주중에 사지 못한 마스크를 사러 어제 약국을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답을 들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주고서 살려고 딱 하니까 거기에서 확인을 해보시더니 제가 이미 구입을 했다. 3월 10일 날 이제 경기도 화성에서 구입을 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뚜렷한 답을 듣진 못했습니다. 마스크를 이제 못 사는 그것도 그렇지만 제 명의가 도용이 됐다는 이 생각을 하니까 다른 쪽에 피해가 또 있지 않을까. 아이들처럼 대리구매 대상인 경우엔 더 취약합니다. 아기 거는 3번을 넣어도 월요일 날 타갔다고 하는 거예요. 저 또한 주민번호 뒤에가 안 나오게 가져갔기 때문에 등본만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의 중복 구매를 확인하는 시스템만으론 단순한 입력 실수인지 의도적인 명의 도용인지 가려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평이라는 그런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시고 조금 더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마스크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면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사퇴하라는 비난을 받았던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해달라며 유명인들을 지목하고 있는데 방탄소년단 BTS에게도 참여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테오드로스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의 트위터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챌린지에 동참해달라며 여러 나라의 유명인들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 BTS에게도 챌린지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거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더 세이프 핸드 챌린지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2분 분량의 이 영상은 거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11단계로 나눠 손을 씻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비누로 꼼꼼하게 씻는 방식입니다. Calling on the world to take the WHO Safe Hands Challenge to be ready for coronavirus. 유명인들도 이 같은 손 씻기 영상을 만들어 트위터 등에 올려달라는 겁니다. 거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BTS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가수 케이리 페리, 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 등 여러 유명 인사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유명인들을 챌린지에 동참시켜 11단계 손 씻기 방법을 전 세계로 전파해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WHO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사무총장이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민간인들이 철조망을 뜯고 침입할 당시 CCTV에 이들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군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민간인들이 부대 안을 1시간 30분 넘도록 활보하게 뒀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책임자인 A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함대 사령관 등도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강원도와 경북 북부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은 최고 20cm까지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은 쌀쌀하겠지만 오후에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